아가사 크리스티와 형사 콜롬보를 합친 것 같다는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작품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작품에는 형사 콜롬보는 등장을 안 합니다. 코크릴 경위는 나오지 않고요. 네, 아주 재미난 단편 추리 소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스티아나 브랜드 추리 소설 여기 잠들다. 어우 세상에, 이 보기 흉한 재킷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플래처 스토어 부인이 말했다.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한테 샀어. 플래처 스토어 씨가 대답했다. 남자라니? 어떤 남자였는데? 몰라. 그냥 남자였어. 아, 정말이지.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뭘 살 때는 조심을 해야지. 게다가 너무 보기 싫잖아. 아이고, 뒤집으니까 이건 꼭 뭐 죽은 양처럼 보이네. 맙소사. 그 남자가 자기 아내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파는 거라고 했는데. 그는 가슴에 턱을 바짝 붙인 채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킷을 살펴봤다. 사실 재킷은 조금 밝은 황갈색이었다. 안감은 도톰한 양털로 되어 있고 잘 보면 글쎄 약간 독특해서 그의 마음에 들었다. 머릿속 상상에서 그는 재킷을 입은 채 어깨를 으쓱거리고 양팔을 흔들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전투기를 향해 활주로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내 눈에는 아주 좋아 보인단 말이야. 얼씨구. 그래, 당신이야 구닥다리 영국 공군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겠지. 오, 이 격추의 마법사 전우. 젊었을 때는 술을 2짝씩 마셨다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이 팔자 수염이 증거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남편을 아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이고, 이런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랑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진짜 영국 공군이었어. 고작 6개월 뿐이었잖아. 그것도 지상근무였고, 햄프스테이드 히스에서 본 걸 제외하면 비행기는 본 적도 없을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이야, 제럴드. 당신은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에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야. 아무리 당신이 공군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세상을 속이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가짜고 실패자에 불과해. 평생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 없고 나 말고는 다른 여자도 사귀어 본 적이 없지. 아휴, 정말 내가 못 살겠어. 친구라고는 술집에서 그저 가끔 마주치는 인간들, 그것도 내 돈 주고 술을 사 먹여야지만 친구 소리 듣는 그런 인간들 외에는 친구도 없고. 근데 이젠 이런 쓸데없이 지저분하고 못생긴 재킷까지 사들이냐? 알았어. 이제 그만해. 나도 아니까. 당신이 안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어떤 남자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특히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상기시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다면요, 하틀링에 있는 그 조그맣고 형편없는 술집에서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쓰레기 같은 내장을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사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당신은 잊고 있는 모양인데
이 집에 있는 돈은 전부 내가 다 번 거야. 당신이 쓴 조잡하고 어설픈 단편 소설들은 말이지.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앞으로 술집에서 아무것도 안 사올게. 그런 다음 그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아내에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엘사는 자기보다 많이 배운 제럴드에게 열등감을 느끼곤 했었다. 히크, 야케트. 히크, 야,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말장난 좀 한 거야. 라틴어로. 이 재킷 때문에 싸우다가 당신이 날 죽였다는 의미지. 히크, 야케트. 여기 잠들다. 늘 그렇듯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꾸했다. 그래, 잘났다. 아는 것도 많고. 그는 아내가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가 저녁 수영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제럴드는 5분 정도 더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위스키병을 숨겨놓은 공구 창고로 향했다. 아내가 술집에 가지 못하게 할 때의 차선책이었다. 곧장 한 모금을 쭉 들이켜기도 했지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물을 섞어서 좀 더 천천히 마시기도 했다. 그는 술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달빛이 비치는 창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리고 아내를 죽일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승산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겠지만 점차 빈번해져가는 아내의 신랄한 비난을 듣는 것조차 아직까지는 즐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탁탁거리며 불길이 치솟고 있는 장례식 화장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에겐 구체적인 동기도 없었다. 다른 여자 같은 것도 없다. 아내 엘사는 이런 끔찍한 곳에 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여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확실히 여기에는 그럴 만한 후보가 없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해관계도 없었다. 두 사람은 제럴드가 글을 써서 근근히 버는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면서 가끔 제럴드가 소규모 농지에서 일해 얻은 과일과 채소, 달걀로 생활비를 아끼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망상 속에서 힘들지만 근사한 옛 시절로 돌아갔다. 버려져 있던 술 상자들, 추락한 전투기, 시끌벅적한 단골 술집에서 커다란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서로의 무용담을 함께 떠들던 가까운 전우들. 정말 그랬다. 기회만 있었다면 그에게도 그런 근사한 친구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단 말이다. 남자란 실패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지금 처지가 이런 것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엘사를 죽이는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집은 외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틀링의 작은 마을에서도 약 5km가량 떨어져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대성당이 있는 내륙 도시까지는 24km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미주알 고주알 캐물어볼 이웃도 없단 말이다. 심지어 친구도 없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곳에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다. 친구란 오직 선술집이라는 작은 세계를 저녁부터 밤까지 떠돌면서 비리건 바보건 톰이건 술 마시며 잡담과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이름도 집도 제대로 모르고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하게 불을 밝힌 카운터에 앉아 쨍그랑거리는 유리잔 소리와 함께 허풍을 늘어놓거나 진부한 농담들을 주고받곤 했다. 그마저도 이제는 눈부신 도시의 불빛 속에 남겨놓고 왔다.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제럴드는 생각했다. 친구가 없으니 아무도 그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증언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동기는 바로 그 여자가 혓바닥으로 남자를 발가벗겨 영혼까지 몸서리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는 아내를 익사시키기로 결정했다. 엘사는 젊었을 때 유명한 운동선수였다. 높이뛰기인지 달리기인지 하는 종목에서 전 세계에선지 영국에선지 아니면 이곳 서리주에서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한편 그녀는 수영선수이기도 했다. 엘사가 소중히 여기는 옛날 사진들 중 절반은 물속에서 배영이나 접영을 하고 있었다. 작지만 근육질인 몸,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었다. 이젠 근육도 다 사라지고 하얗게 피둥피둥 살이 올랐지만 엘사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수영하는 걸 좋아했다. 그곳에 집을 얻은 가장 큰 이유가 가까이 있는 키틀만의 좁고 외딴 해변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 제럴드는 수영에 취미가 없어서 엘사는 늘 혼자 밝은색 비치 가운 속에 규정에 맞는 검고 낡은 모직 수영복을 입고 혼자 해변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녀는 달려가면서 흰색 수영 모자 속에 결이 거칠고 곱슬거리는 자신의 갈색 머리카락을 밀어넣었다. 좁고 험한 외길을 따라 뛰어가면 해변까지는 20분이 걸렸고 돌아오는데 다시 그만큼 걸렸다. 그녀는 30분 남짓 수영을 했다. 운동 좀 해. 엘사는 그의 축 늘어진 올챙이 배를 작은 손등으로 툭 치면서 말하곤 했다. 제럴드는 그럴 때마다 사납게 대꾸했다. 지저분한 밭을 온종일 파헤치고 있는 걸로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익사로 결정한 것이다. 사고사로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엘사처럼 실력 좋은 수영선수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누가 믿어줄까? 그는 2잔째 위스키를 마시면서 속으로 스노클에 구멍을 막거나 날개 모양 분항에 구멍을 내면 어떨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런 장비들이 아예 없었다. 그냥 맨몸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저 멀리 있는 바위까지 헤엄쳐 갔다가 그 바위 위에서 몇 번인가 다이빙을 한 뒤 다시 그 주위를 돌아 헤엄쳐 나왔다. 기록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어리석은 기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조심해야 할 거친 해류도 없는 곳이었다. 그저 순수하게 수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아내가 익사한다면 용의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죽어야만 했다. 바닷가로 내려가 아내의 머리를 물속에 처박은 다음
도움을 청하며 뛰어가는 식으로 실행했다가는 실패할 것이 뻔했다. 종잡을 수 없이 헤매던 제럴드의 마음이 갑자기 멈춰섰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여자의 머리를 물속에 처박는다? 결국 익사란 폐에 물이 차서 죽는 게 아닌가?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깊이가 고작 8cm인 대야 속 물로도 익사하게 만들 수 있다. 집안 욕실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다음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기만 한다면 아내의 머리를 억지로 대야에 밀어넣어 익사시킨다. 그 다음 시신을 바다로 가져가 던진다. 주의할 점, 시신의 폐에 들어간 물이 소금물인지 일반물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닷물을 먼저 퍼온 다음 그 물로 죽인다. 그리고 그 바닷물은 어딘가 멀리 안전한 곳에 가서 버리고 행여 배수관에 소금 결정이 남거나 정원의 꽃이 시들어버린다면 비밀을 그대로 누설하는 꼴이 될 테니 아주 멀고 안전한 곳에 버려야만 한다. 그런데 죽은 여자가 바다에 유기된 것과 익사한 여자의 사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찰 쪽에서는 그가 아내의 머리를 파도 속에 밀어 넣어 살해한 다음 도움을 청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알리바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알리바이다. 그러자 제럴드의 머리는 또다시 냉정하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내를 익사시킨 다음 시신은 차 트렁크에 넣는다. 엘사가 운동을 하기 위해 해변에 가 있는 1시간 동안은 집에 있었다고 하면 된다. 알리바이가 사라지는 건 차를 몰고 해변에 갔을 때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면 된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가 다시 건져낸 다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다. 사망 시간은 부검을 통해 2시간 전으로 밝혀질 거다. 그 시간에 그는 집에서 안전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했다. 문제는 누구랑 대화를 나누냔 말이다. 대체 누가 숲속에 있는 미 개간지에 험하고 좁은 길밖에 없는 이런 집까지 찾아와서 그와 1시간이나 대화를 나눠준단 말인가. 그것도 하필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밤에 말이다. 분노로 살아온 지난 10달 동안 이 집을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매일 저녁 엘사가 수영을 하러 가면 제럴드는 힘없이 타자기 앞에 앉아 단편 소설을 써내려 가곤 했다. 그녀는 낮 시간에는 제럴드가 글을 쓰게 내버려 두질 않았다. 암탉들과 돼지, 끔찍한 채소밭이나 돌보라고 했었다. 아내는 그가 쓰는 단편 소설들이 땅에서 나오는 것보다 벌이가 나쁘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망상 속에서 그는 엘사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지저분한 흙을 손에 묻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그가 온종일 그녀의 비웃음 어린 방해 없이 글을 쓸 수만 있다면 그땐 빌어먹을 그제서야 제대로 진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있어야 했다. 그날 저녁 내내 제럴드와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물론 술집에 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녀를 죽은 채로 남겨두고
하틀링까지 차를 몰고 가 술집에서 1시간쯤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미리 계획한 대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차를 몰고 해변으로 간다. 하지만 그가 그때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술집에 가기 전에 아내를 물에 빠뜨려 죽인 다음 돌아와서 찾는 척 하는 거라고 말이다. 그래선 안 된다. 누군가 반드시 그녀가 살아서 해변으로 가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 하고 그 뒤로도 1시간 반 정도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야만 알리바이가 완성된다. 자리에서 일어난 제럴드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위스키 잔을 씻어서 치우려다가 그만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유리 조각들을 치우다가 파편에 엄지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다. 그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에 제럴드는 기분이 정말 좋아졌다. 바로 이거야. 하지만 막상 하려니까 속이 울렁거렸다. 그래도 때가 되자 그는 잔디 깎는 기계에 일부러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 그리고 평소 성격대로 손을 다친 것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을 떨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의뢰받은 시리즈를 시작도 못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타자를 한 글자도 칠 수 없으니까. 그 시리즈는 전시를 배경으로 영국 공군에 대한 6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의뢰한 사람은 당연히 플래처 스토어 씨 자신이었다. 이런 제럴드, 글 쓰는 사람이 손가락을 늘 조심해야지. 엘사가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안 그래? 그가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나처럼 손으로 쓰면 안 돼? 난 손으로는 못 써. 그건 당신도 알잖아. 그건 사실이었다. 모든 작가들은 각자 금기시하는 것이 있었고 엘사 역시 작가로서 그가 인쇄해서 보지 않으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타자를 칠 줄 안다면은 당신 대신 쳐줬을 텐데. 근데 나는 타자를 못 치잖아.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엘사는 평소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화를 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만두다니. 당신 그 허접한 소설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볼 처음이자 유일한 기회인데. 아무래도 이런 외딴 동네에서 타자수를 구하기는 어렵겠지. 사실상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였다. 제럴드는 벌써 하틀링의 술집을 정찰해 둔 상황이긴 했다. 그는 자리를 떴다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부처 부인이라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 부인은 남편은 야간 근무와 잔업이 많고 부인 자신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타이피스트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저녁에 자신의 차 미니를 직접 몰고 이곳으로 와 1~2시간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다고 했었다. 손을 다치기는 했지만 밭일과 닭들을 보살피는 일들은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럴드는 자기가 땅을 파면서 작품에 대해 구상을 하면 부처 부인이 속기로 받아 적은 뒤 다음날 타자를 쳐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몸집이 작고 내성적이고 얌전한 부처 부인이 이 집에 규칙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다. 엘사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다녔다.
제럴드는 그날을 위해 바닷물을 한 양동이 미리 떠서 공구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다. 이제 남은 건 만일을 대비한 희생양이었다. 엘사가 물에 빠져 죽은 게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무슨 이야기든 반응이 빠른 부처 부인에게 조금씩 힌트를 흘리기 시작했다. 부처 부인은 플래처 스토어 부인이 달빛이 환한 밤에 혼자 수영을 하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게 혼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제럴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한숨을 쉰 뒤 단호하게 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갔다. 또한 그는 엘사를 배웅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10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부처 부인이 익숙해지도록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 그런 다음 방에 돌아올 때는 근심이 어려 있거나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든 좋은 쪽으로 여겨야겠죠. 한 번은 그저 불쑥 말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완벽한 신사답게 그 말을 다시 거두려고 했다. 부처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플래처 스토어 씨가 쓰고 있는 허접한 회고담에 대한 자기 의견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흘러가는 구름에 가끔 달빛이 가려지는 그런 저녁이었다. 부처 부인이 자기 일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그는 엘사와 함께 대문을 나와 길 쪽으로 내려갔다. 최근 들어 제럴드는 아내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당혹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대문을 지나 조금 가면 무성한 진달래 덤불이 있었는데 그는 그 뒤에 바닷물이 담긴 양동이와 안감이 양털로 된 바로 그 욕먹었던 재킷을 가져다 놓았다. 엘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맙소사, 이게 다 뭐야? 내가 떨어뜨렸나 봐. 그는 애써서 둘러댈 생각이 없었다. 그러고는 몸을 숙여 옷을 집어든 뒤 곧장 그 옷으로 아내의 몸을 감쌌다. 엘사가 팔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꾸로 옷을 입힌 뒤 벨트를 꽉 조였다. 긴 소매가 여자의 손을 다 덮어버려 손톱으로 그를 할퀴 위험도 없었다. 그런 다음 양동이를 가져와 아내의 얼굴을 밀어 넣었다. 그녀는 강단 있게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는 엘사보다 몸무게가 1.5배나 더 나가는 데다 그녀 자신은 가죽과 양털로 된 재킷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엘사의 저항을 대비하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났다. 그는 덤불 밑에 그녀의 시신을 밀어 넣은 뒤 양동이에 물을 쏟아버렸다. 그리고 서둘러 양동이와 재킷을 창고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즉시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부처 부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술을 창고에 숨겨두고 마신다는 비밀은 부인에게 이미 털어놓았다.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잔을 들고 들어간 것이다. 미리 들고 오기 편한 곳에 사실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말은 평온하게 했지만 술잔을 들고 있는 제럴드의 손가락이 떨렸다. 아까보다 안색이 나빠 보여요. 플래처 스토어 씨. 자그마한 부처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조차 미리 다 대비해 두었다. 실은 이 손이 너무 아파서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을 지경이네요.
엘사와 몸싸움을 벌일 때 붕대를 감고 있던 부위가 심하게 뒤틀렸는데 이제는 그곳이 심하게 욱신거리고 있었다. 오늘 낮에 샐러리를 캤거든요. 그러다 상처 부위가 좀 벌어진 모양이에요. 실제로도 샐러리를 좀 캤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진짜처럼 들렸다. 아우, 그 손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작가님은 그런 힘든 야외 작업은 하시면 안 되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내는 영리한 여자예요. 글 쓰는데 집중해야죠. 우리 생활비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부인도 아시겠지만 아내는 예전에 유명 인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지내는 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는 순간 침울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겠죠? 아내는 아주 행복해 보이고 게다가 아주 순진한 사람이니까요, 부처 부인. 아, 그렇고 말고요. 부처 부인은 플래처 스토어 부부 사이의 신뢰에 호응해 주었다. 이 근방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부처 부인. 우리 또래 사람들 말이에요. 혹시 친구로 사귈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 부부가 같이 사귈 만한 사람이요. 당연히 없었다. 부처 부인은 하틀링의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고 완전히 종교에 미친 사람들은 모두 대성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쪽 지역을 등지고 도시 쪽을 향했다. 하틀링 술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장 노동자들이죠. 최근엔 농부들도 마른 차를 타고 도시로 놀러 가니까요. 제 남편 프레드는 하틀링 경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우리도 이 정도로 외진데서 살고 있진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녁에 부인하고 같이 저희 집에 들르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부인 같은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해서 어떨지 유명한 수영 선수였다고 하니까. 플래처 스토어 씨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부처 부인은 그가 창문 밖으로 멍하니 해변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쩌면 그의 아내는 그곳에서 연인으로 의심되는 누군가와 함께 물속을 오가며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는 절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 부인이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엘사가 돌아오질 않았다. 아유, 플래처 스토어 씨, 제가 당신이라면은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해변에 가서 괜찮은지 보고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야겠죠. 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부인이 아직까지 수영을 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바로 그 점이 문제죠. 그 말씀은 플래처 스토어 씨? 하지만 이런 설마 진짜? 염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게 말이에요. 그냥 걱정돼서 온 것처럼? 부처 부인이 제안했다. 맙소사, 아닙니다. 제럴드가 거칠게 대꾸했다. 그리곤 이내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낯선 사람하고 같이 그런 장면을 발각해서
아내한테 굴욕감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모르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쪽으로 가보자는 거죠. 당신 말처럼 부인이 순진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자기를 의심해서 몰래 지켜봤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를 더 끔찍하게 여기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난.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부처 부인. 내가요, 이미 다 봤어요. 제럴드는 망상 속에서 젖은 모래사장 위를 함께 걷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다정다감하고 즐거워 보이는 엘사는 거칠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을 전부 드러낸 채 한쪽 손에 수영 모자를 들고 흔들고 있었다. 덩치가 크고 가무잡잡하게 잘생긴 남자가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어깨가 넓은 잘생긴 남자였어요, 부처 부인.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 근방에 누가 사는지 물어봤던 것도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였거든요. 제럴드가 약간 부끄럽다는 얼굴로 털어놓았다. 실제로 봤다고요? 부인이 남자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요? 아니, 하지만 그냥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어째서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우연히 만난 관계 같진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서로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부처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좋겠네요. 난 당신이... 아니야. 사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플래처 스토어 씨. 말을 마친 그녀는 자신의 작은 미니에 올라탔다. 곧 차체가 흔들거리더니 미니가 바퀴 자국이 많이 난 도로를 따라 하틀린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 속도를 내며 멀어지기 시작하자 부처 부인의 자동차 미등은 반딧불이처럼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마치 달빛 아래에서의 지저분한 미래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듯이. 제럴드는 진달래 덤불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엘사는 아까와 똑같이 그 아래에 누워 있었다. 제럴드는 창고로 달려가 소금기가 남지 않게 양동이를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얘의 재킷을 집어들고 다시 덤불로 돌아왔다. 그가 바랐던 대로 재킷 안감에 부드럽고 두꺼운 양털 덕분에 그녀의 몸과 팔에는 몸싸움 흔적이 남지 않았다. 제럴드는 시신을 들어 올렸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작고 활기 넘치던 엘사의 몸이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는 묵직한 그녀의 몸이 너무나도 힘없이 축 늘어지는 느낌에 속이 울렁거리는 걸 꾹 참으며 시신을 차로 옮겼다. 트렁크가 크진 않았지만 시신은 그 안에 넣기로 했다. 누군가를 마주칠 확률이 희박하긴 했지만 운에 맡기지 않고 매사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농담이긴 해도 혹시 엘사에게 정말 연인이 있고 그 남자가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 남자 역시 오래전에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것이든 지문이 나오는 편이 나을 테니 그런 남자가 진짜 존재했대도 불만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해변으로 향했다. 달빛이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위에 남은 비틀린 바퀴 자국과 구멍들을 흐릿하게 왜곡시켰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트렁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신에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진 않을지,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라도 남는 건 아닐지를 걱정했다. 마침내 무사히 도착한 그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해변을 내려다보았다. 정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순 없었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 엘사를 물가로 옮겨 놓아야만 했다. 또 날카로운 경찰관이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모래사장을 가로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됐다. 그는 해변까지 바위 사이로 난 길만 골라 조심스럽게 오가야 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혹시 남기게 될지 모를 흔적들은 최대한 빨리 밀물이 들어와 지워주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일단은 곧장 모래사장을 가로질렀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맨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시간이 되면 모래사장 위 흔적은 밀물에 쓸려 나가겠지만 어떤 위험 요소도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가 해변에 있는 작은 동굴이나 바위 뒤를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를 찾느라고 그랬노라고. 하지만 모래 위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뭔가 남아있었어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그녀가 바다에 와서 직접 남긴 흔적이 남아있었어야만 했다. 조류가 밀려와 모든 걸 뒤덮어버리기 전에는 신고가 들어가선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다. 따라서 그가 지난 10분간 했던 예술적인 작업들은 모두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뭐 상관없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는 잔물결이 부딪히는 바위들이 솟아있는 길을 따라 차로 되돌아갔다. 엘사의 몸은 트렁크 안에 꽉 끼어 있었다. 시신에 어떤 상처도 타박상도 남겨선 안 되기 때문에 꺼내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 마침내 그는 비틀거리면서 그녀를 안아들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바위가 있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휘청거리면서도 자기가 죽인 아내만큼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자 폐당밀처럼 검고 잔잔한 바다가 드문드문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죄송한데 잠시만 끼어듭니다. 폐당밀은요,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당밀에서 사탕을 결정시키고 남은 액체라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들은 끌린 자국이 남아있는 모래사장 위에 악몽 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팔이 아프고 등도 끊어질 것 같았다. 부상당한 손은 욱신욱신 쑤시면서 붕대 위로 피가 막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제럴드는 긴장감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 해안선은 아무것도 없이 단순했다. 많은 바위들로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벌써 밀물이 15cm나 들어와 있었다. 그는 발밑에서 찰박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시신을 내려놓기로 했다. 마음 같아서는 지옥의 사냥개들을 위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그대로 떨어뜨리고 싶었지만 제럴드는 무릎을 꿇고 품 안에서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돌린 뒤 가만히 바닥에 눕혔다. 그는 그녀를 얕은 물속에 뒤집어 눕힌 다음 바위 사이에 움푹 파인 곳으로 얼굴을 향하게 했다. 이윽고 검은 바닷물이
그녀를 덮치더니 온몸을 적시며 염분을 남겨주었다. 검은 모직 수영복을 입은 시신에는 축축하게 젖은 모래들이 달라붙었다. 그녀의 얼굴과 팔과 손에도 모래가 붙었다. 마치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누워있던 것처럼. 물에 잠긴 그녀의 몸 위로 퇴적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밤기온이 쌀쌀해지자 그는 황갈색 재킷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바위에 기대 있다가 그녀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돌아오자 모래와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내의 시신을 다시 해변으로 옮겼다. 그는 기운이 넘쳤다. 용기도 있었다. 야, 그만 좀 두근거려. 제럴드가 미친 듯이 뛰는 자기 심장에게 말했다. 진정하라고. 울렁거리는 속과 빙글빙글 돌며 쿡쿡 쑤시고 또 멍해지는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도 말했다. 정신 차리자.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끝난 거야.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났다. 앞으로 잘못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수한 것도 없다. 그는 그녀를 아는 채 만으로 들어와 고조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어딘가에 그녀의 시체를 눕혔다.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하틀린까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가기만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고조선이라는 것은 밀물 때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선입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그녀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모래사장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아내의 시신에 남은 증거들을 잔물결이 스치며 지우고 있는 동안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검은 수영복, 하얀 수영 모자, 모두 맞다. 부처 부인은 집안에서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빛이 까우는 마른 모래사장 어딘가에 놓여 있어야 한다. 양동이에 담겨있던 바닷물은 버렸고 양동이는 깨끗이 씻어 두었다. 익사 사건의 증거를 대문 앞 진달래 덤불 밑에서 찾을 사람은 없겠지. 그의 팔이나 손에는 아무 상처도 나지 않았고 아내에게 미리 재킷을 입혀두었던 덕에 죽기 직전 몸싸움할 때 아무 상처도 생기지 않았다. 죽은 뒤에 뭔가가 생겼더라도 물에 2시간이나 잠겨 있었다 보니까 바위나 모래에 쓸린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해변까지 달려오는 동안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서 흔들리면서 어떤 흔적이 남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었다. 제럴드가 바위 사이 길로 시신을 옮기는 동안 남겼던 흔적들은 모두 조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심지어 그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조차 자연스레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아내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고 그 뒤로 그는 1시간 반 동안 부처 부인과 함께 있었다. 그 사이에 엘사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모든 게 실패해서 사고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되더라도 그때는 아내의 연인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 남자는 결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는 발밑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냉혹하게 중얼거렸다. 좋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난 여러 번 실패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야, 여보.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지금 온몸이 쑤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에겐 강단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아 올린 뒤 마치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얀 수영모를 쓴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다. 그 상태로 바위를 뒤로 하고 해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작고 가냘픈 누군가가 만 위에 서서 바닷가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 사람이 부처 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젠 정말 더 바랄 게 없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처 부인은 호기심이 동한 채로 집에 돌아갔다가 자꾸 생각이 나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훔쳐보기 위해 몰래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제 부처 부인은 이 비극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었다. 제럴드는 그 자리에 서서 축 늘어진 시체를 받쳐 안았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 쌓인 표정으로 부처 부인이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가 다가왔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날카롭고 새된 비명을 지르며 강둑 위에서 가파른 경사면을 뛰어내려오더니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제럴드의 코앞까지 달려왔다. 뛰어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짐승 같은 인간, 더러운 사기꾼, 지금껏 내내 늦게까지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를 덮쳤다. 부처 부인의 과격한 공격에 제럴드가 비틀거리며 반쯤 쓰러지자 엘사의 시신은 모래사장에 떨어졌다. 제럴드의 가슴엔 식칼이 박혔고 부처 부인은 여전히 칼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부처 부인도 공격을 받아 쓰러진 제럴드의 몸 위로 같이 넘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프레드? 하느님 맙소사. 프레드가 아니잖아.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피로 흠뻑 젖은 제럴드의 가슴을 두드리며 외쳤다. 당신이 프레드라고 말했잖아요. 프레드가 매일 밤 당신 부인과 같이 사랑을 나눈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봤다고 했잖아요. 체격이 크고 거무스름한 피부에 잘생겼다고. 이 근방에 내 남편 프레드 말고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나요? 프레드밖에 없다고요. 제럴드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붉은 피가 찢어진 황갈색 가죽 재킷에 스며들어 하얀 양털을 적시기 시작했다. 부처 부인이 흐느꼈다. 게다가 이건 프레드의 재킷이에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보기 흉한 재킷은 프레드 물건인데. 플래처 스토어 부인이 진작 말했던 대로였다. 제럴드는 술집에서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살 때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그 사이 히크 야케트 그가 여기 잠들다. 네. 잔소리꾼 아내를 감쪽같이 없애버리려던 제럴드의 전략은 이렇게 자켓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면 너무 끔찍한 비극이었겠지만 웃픈
이야기로 소설이니까 읽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다들 이해하셨죠? 부처 부인이라는 그래도 근방에 사는 가장 인텔리한 타이피스트 출신의 여성은 잘생긴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럴드 씨가 자기 부인이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서 사실은 바람 난 것 같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 남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더니 어머, 남편 자켓을 입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안고 걸어오는 게 보였던 거죠. 물불 안 가리고 칼로 찌르고 봤더니 이제 제럴드였다. 플래처 스토어 부인과 플래처 스토어 씨였던 거죠. 네, 다 이해하셨는데 안자비가 쓸데없이 얘기했나요? 이런 건 마치 우리나라의 운수 좋은 날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죠. 부인이 아픈데 이제 돈 벌러 다녔던 인력거 꾼이 오늘은 모처럼 내가 자네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왔네 했는데 죽은 거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그런 운명적인 그런 점이 그런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의견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림 설정, 공유, 여기 있는 쿠팡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쇼핑해 주시는 거 다 안자비 채널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 녹음하려면 참 힘든데요. 이 작품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읽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실 때가 아마도 지금보다는 한참 뒤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덥겠죠? 네. 더위와의 전쟁에서 잘 살아남으시고 또 지구를 사랑하는 일도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